소원이 생겼는데요. 오늘 네. 한 단을 띄고 헐 하는데 큰 박수 치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현재 노동교육 강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 상임위 교육 때는 우리 실무교육에 아마 실무교육 밴드 중에 제일 재밌게 진행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더십 교육을 진행할 건데요.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통의 리더십, 조직에서 리더십 이런 수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이 리더십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생존 게임으로 실습 형태로 내는 시간이 아마 진행됩니다. 이 생존 실습이 실제 이제 그 리더십이 잘 발현되어서 이게 효과적으로 이 리더십이 구현되면 생존율이 확 올라가고 반대가 되면은 또 생존율이 확 떨어져서 그 이제 끌고 간 사람이 자기 조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들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 문제는 이게 비교군이 좀 뚜렷하게 나와야 좀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해진 우리 교육회의 대상이 있겠습니다만 다음 우리 상임위 때는 가급적 좀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하시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교육국가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좋다는 말씀을 드려서 다음 교육도 좀 저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도로운동사 우리 지금 안 계신다만 우리 장석 소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도 의미있지만 역사 전후에 조가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막 검열하고 또 이 지배 권력에 반하면 막 체포하고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감춰져 있던 역사 비하인드 이런 걸 가지고 강의하는 이쪽으로 가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좀 최대한 풍부하게 우리가 이 역사의 며칠날 무슨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또 발전시켜 왔는지를 좀 맥락을 이해하는 통찰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얘기로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부산의 조성방지 파업 사태까지 살펴보고 마무리했었는데 기억 혹시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이해하면은 피난수도 그러니까 낙동강 바로 지구 위로는 칠곡 다부동으로 연결을 두고 옆으로는 낙동강 전선을 따라서 부산까지 이때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를 부산에 뒀었습니다. 1952년도 부산에 이제 임시 피난수도가 있을 당시에 저희 조선방직은 정확하게는 가장 주력이 생산하는 것은 군목이었습니다. 전쟁 때 군목이 엄청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었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낮 없이 24시간 공장이 필요하도 됐었는데 임금은 제대로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저 전쟁통에도 조선방직 대부분 여직공들이었습니다. 여공들이 파업을 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보시면 담장에 올라가 있는 다 여성으로 보이시죠? 저 사건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사관계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노동관계법이 제정되게 만든 시초 계기였다라는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쨌든 전쟁은 이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전쟁을 잠시 멈추는 협정을 우리나라를 빼고 미국과 중국과 북한 3자가 만나서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 되고 말죠. 정전이 되는데 정전이 되는 과정 그리고 정전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 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승만 정권은 발췌개헌 4.4.5의 개헌을 통해 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적산물화 원조물자 특혜 분배를 통해서 독점제로가 정비물자에 실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쟁통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의 행보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죠. 경제적 측면은 뭐 다들 잘 알고 있고 일반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300원조라고
전쟁 때문에 엄청 이제 피폐해진 한국 사회를 미국을 중심으로 원조를 이제 쭉 했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조를 받았던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였었습니다. 그것을 300원조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 하얀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게 뭐였든지 기억나시는가요? 밀. 또 있죠. 밀하고 하얀 거. 설탕. 네. 설탕과 사카린. 또 면이었습니다. 면직물. 네. 이거를 재벌들이 어떻게 몰아줬느냐. 밀가루와 설탕은 누가 독점했습니까? 유익을 통해서 삼성이 성장하는 직접적인 목표가 되죠. 제1제당이 독점하게 되고, 면화는 제1모직이 독점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 삼성 재벌이 탄생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이 300원조가 만들어줬다. 사카린 파동하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연결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좀 집중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거 설명해 주시라고 하면 대부분 정리가 잘 안 되는 세 가지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직접적인 사건 세 개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지금 교재도 나옵니다만 첫 번째가 뭡니까? 발췌개선. 두 번째가 4.4.5.1. 교재는 안 나옵니다만 이승만 정권 몰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하나 더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선거인이 며칠이었죠? 3.15 남전선거. 네, 요 세 가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 아마 이승만 정권에 왜 몰락하게 됐고 이승만이 어떻게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것을 영구 집권하고자 했던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췌개혁. 발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전체 내용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려내는 것을 발췌라고 하죠. 이때 당시 1950년대 우리나라가 처음 남한 단독 정부를 구성했을 때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했냐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생소한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근데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국회 구도를 보니까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또 당선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재헌의회에서 만들었던 헌법을 가지고서는 연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국회를 양원으로 분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양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의회의 대표적인 형태가 미국이죠. 미국이 상원과 하원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의 양원제로 국회를 분리하는, 그래서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분리해서 특정 원을 상원이 됐든 하원이 됐든 그것을 자유당 자신을 지지하는 파들로만 구성해서 독자적인 정치 블록을 만들려고 하는 개헌을 시도했던 거죠. 근데 이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으로 분리한 국회 양원 분리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거든요. 부결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요걸 아마 이제 우리 이 사건을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그때 일지들 그런 시간 두는 대로 내용이 잘 정리되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리가 되니까 이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친위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이승만 정권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그냥 국부,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기억하는데 최초로 자기의 연임을 합리화하고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 미군정에서 실시했던 국민들 의식조사 공포도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독립운동 주사들이 사회주의자거나 공산주의자들이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자, 캐피탈리스트 또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이 정치에 대해서 이 독립운동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타이틀로 정권을 줬지만 실망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도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신임하지 않는 세력들이 커지니까 이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개헌을 했던 건데 이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등원하는 버스를 군을 동원해서 탈취해서 납치를 하면서 이제 개헌을 시도하고 이런 형태의 친일 쿠데타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이승만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어쨌든 결국 발췌 개헌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되게 성공했다는 얘기겠죠. 야당 국회의원들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납치, 감금하고 그런 여러 가지 테러들을 벌이는 과정에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가 어제 김정은 동지한테 자료 좀 늦게 보여드렸는데 동아방송에 그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면 라디오 방송국은 폐지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부한 인터뷰하고 했던 내용들은 재메타 해가지고 그 정치 드라마처럼 쭉 이어지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김부한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일부 제가 읽을 거를 드리긴 했는데 그 정치 일선에서 정치인들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반대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테러하는 또는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들을 테러하거나 이제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김부한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는 과정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또는 이 강경한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조금 이승만이 이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야당은 내각 중심제의 일원화된 국회를 이제 추진했던 거죠. 그거를 한쪽에 안식 받아가지고 대통령 중심제와 일원화된 그러니까 이 당원제 그러니까 양원제가 아닌 당원제 의회안을 받아서 이제 이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형태의 과정을 발췌 개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만약 이때 이승만의 발췌 개헌이 아니라 이승만의 계획대로 됐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지금도 상원, 하원 이렇게 이제 의회가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췌 개헌이 일어났던 사건, 발췌 개헌 사건이 일어났던 연도는 언제냐면 아까 조선반지 파업하던 해 1952년 전쟁 한가운데 저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치권 또는 국가 수뇌부의 비율적 힘이죠.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보다 더 불문스럽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일반 민중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영화 고지전 이런 거 보면은 이 전쟁 말기로 갈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봉우리 하나를 두고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민군이 수없이 이 주의를 바꿔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어떤 이런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이승만은 저 전쟁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더 연장하거나 재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친일 쿠데타를 벌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이자 우리가 바로 직시해야 될 그런 역사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아까네. 똑같이. 근데 이 친일 쿠데타 그러니까 우리가 막 80년대 이후에 경험은 이제 오랜만에 겪다 보니까 대단히 막 이 생소하게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친일 쿠데타에 우리나라 제1호 불법 개헌 친일 쿠데타가 이승만 정권에 의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발췌 개헌을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1공화국을 이승만 정부로 생각하면 바로 이제 이승만 정부 하에서 2공화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발췌 개헌이 있었고 그때 친일 쿠데타 같이 연동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 5.16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3 5.16은 뭐냐면 두 번째 헌법 개정을 또 시도합니다. 연임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연임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54년입니다. 54년에 4.3 5.16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 요즘에는 4.3 5.16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뭐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4.3 5.16을. 네, 맞습니다. 네, 반올림이라는 표현을 쓰죠. 반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부터 올리고 오이하는 버리고 말 그대로 풀이하면 4.3 5.16인데요. 역사적으로든 동서고금을 막론한 국가적으로든 사람을 계산하는 숫자에서 소수점을 버리는 케이스는 단 한 사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건이나 어떤 다른 수치 지표처럼 나누거나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을 가지게 되면은 그거는 사람은 이제 어떤 계산에 사용시킬 때는 한 명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헌법 개정안을 붙여요. 또다시 이제 2공화국에서 3공화국으로 바뀔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붙이는데 헌법 개정안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정확하게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헌법의 부칙 조항을 달려고 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그때 4년이었나 5년이었나 하여튼 지금 기준으로 그냥 해봅시다. 그때 4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4년이든 5년이든 4년 중임제로 한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임기를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거 54년면은 3대 대통령 선거잖아요. 벌써 2번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임기에 대한 규정을 부칙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 부칙의 내용이 뭐였냐면 단 몇 조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요걸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걸 이제 국회에다가 이제 개헌 표결을 붙였는데 당시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가 207명인가 그랬어요. 지금 정수는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이때는 이제 300명은 안 됐어요. 지자체 수도 훨씬 적었고 하기 때문에 207명이었어요. 207명에 이 3분의 2가 넘어야 이게 가결이 되는데 이 가결이 되기 위한 숫자가 얼마냐면 125.33333333이거든요. 그러면 표결에서 125.3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은 소수점을 버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5.3333 되면은 실제 이것을 회의법상이든 어떤 법률을 적용하든 어떤 상식을 갖다 대든 이거는 누가 봐도 126명이 돼야 가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4451을 갖다고 지금 원래 산수할 때도 반올림하지 않느냐 4451하지 않느냐 그래서 125.3333은 3333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걸 가결시켜버려요. 요게 이제 4451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4451은 반올림의 개념을 하면 올리는 걸로 생각해서 이게 이 개정안이 125.3333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버렸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입장에서는 최악의 본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건국의 아버지라는 타이틀, 또 민족의 지도자였던 김구의 지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정치는 50% 넘으면 대통령이 되고 모르겠지만, 이때는 80%, 90% 돼야 성에 찼었어요. 근데 본인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했고 종전을 만들어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형편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이때 당시 4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후보가 누구였냐면 신익희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네, 독립운동 하셨던 신익희 선생님 아시죠? 신익희가 민주당의 상대 후보였고 야당에는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봉암은 지금 진보당 말고 최초의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의 이제 당 대표였습니다. 당 총수였습니다. 근데 진보당의 조봉암은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단체를 죽여버려요. 신익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선거 중간에 병사에 떠납니다. 선거 기간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조봉암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민주당이 이제 이 경쟁 상대였는데 경쟁 상대, 경쟁 정당의 후보가 죽어버렸는데도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조봉암은 그때 당시에 몇 프로 정도를 획득했냐? 30%를 넘게 획득합니다. 그만큼 이승만 정부가 민심을 많이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 직전 선거에서 부통령 선거에서는 또 이기붕이 장면을 또 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장면이 총리가 이제 부통령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하야하고 이제 임시로 권력을 이제 이양받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무조건 이승만, 이기붕이 당선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합니다. 지금 역사적 사료로 다 검증된 사건들이죠. 요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는 뭐냐면 우선 선관위 관장하에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운데 투표함이 놔져 있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가 40%다 채워진 투표함을 다 갖다 놨어요. 그 40%는 누구 이름이 찍혀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기붕. 네. 이렇게 이제 이미 도장이 다 찍힌 투표용지가 40% 채워진 함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선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표가 나오는 곳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 때 실제 선관위에서 개표를 했는데 표가 만약에 100표가 있어야 정상이면 115표가 나오는 이런 투표함들이 120표가 나오거나 얕은 100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명부하고 대조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투표 용지가 나오는 함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3.15 부정선거 당시에 두 번째 조치는 민주당의 선거 참관인들을 다 꼬셔서 회유가 되면 회유하고 회유가 안 되면 납치해서 다 감금시키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치가 뭐였느냐? 북한의 5호 감독제 이거 들어보셨죠? 5호 감독제가 뭡니까? 5집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을 감시자로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서로 감시자로 해서 5집이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 5호 감독제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3인 감독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완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세 사람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승만이 직접 그렇게 했다가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자유당 내부에서도 이게 무슨 투표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유당 안에서부터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제일 격하게 저항을 했던 곳이 마산 창원 지역이었습니다. 마산 창원 지역에서 이 부정선거는 무효다라고 이제 이 대규모 백성들의 시위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경찰이 시위를 향해서 총을 발포해가지고 또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서 이 사건이 마산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걸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하야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960년 4월 19일 우리가 4.19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날까지의 일련의 과정입니다. 여기 우리 최진영 동지부터 해서요. 이승만 정권은 요부터 쭉 읽어 들어가면서 우리 들었던 내용 상기하면서 내용 정리해가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알체개혁, 4.4.5 개혁을 통하여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석산주와 원조물자 특혜 문제를 통하여 독재자와 정냉측의 실을 뿌렸다. 대한노총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4.19 혁명이 일어나자 교원노조를 선두로 하여 민주노조운동이 펼쳐나왔고 대한노총에 맞서는 한국노력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강타한 박정희는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였고 중앙노조부를 시켜 대한노총을 한국노총으로 바꾼 다음 권력의 앞잡이로 삼았다. 그리고 의용노조를 이용하여 현장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기업별 노조 체계를 의용산별 노조 체제로 개편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볼 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던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였습니까? 기업별노조였습니까? 산별노조였었고 산별로 당시 노동자 수로 대비했을 때 엄청 많은 수가 가입됐을 때 전평을 이어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 이걸 바꾸면 산별노조 체계로 되어 있던 것을 뭘로 바꾸느냐? 기업별노조 체계로 바꿔버리는 거죠. 법을 바꿔서. 근데 지금 박정희가 또다시 기업별노조 체제로 있던 것을 산별노조 체제로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요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다시 전두환 때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법을.
바뀌고 나서부터 산별노조가 인정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상급단체, 즉 노총을 법내 기구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1990년대 들어서 IMF 이후에 98년도에 노총은 처음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미군정이든 일제든 뭐 박정희든 왜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관련해서 산별 해락했다, 기업별 해락했다, 산별 해락했다 왜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특히 기업별 노조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8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가 성장하던 그 시기에 우리는 친숙하게 기업별 노조를 오래 겪어버렸기 때문에 산별 노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스템 이질적이고 기업별 노조가 친숙한 거예요. 사실 지금 금속노조, 공공노조 다 산별 노조라고 지내고 있지만 가입은 기업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기업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개인이 가입하고 개인이 발표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 우리나라 노동자들 인식이 이렇게 바뀌게 됐던 배경이 왜 엎치락뒤치락 이걸 왜 했을까? 정답은 없는데 저는 어떻게 유추하냐면요. 산별노조, 당연히 노조를 산별노조 중심으로 쓰고 일제시대 때 산별노조 안착했다가 활성화되니까 이것을 탄압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노조를 다 없애!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세계에서 보는 시각, 세계 여론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산별노조를 못하게 하고 기업별로 전환시켰다가 다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단한 게 기업별로 하려고 하니까 기업별로 또 민주노조를 하고 또 모이니까 또 이걸 못하게 찍어 누르고 다시 산별로 전환. 그게 박정희 때였다면 그 박정희 때 산별로조 전환했던 것을 다시 전두환이 기업별로조로 바꿨다. 이런 엎치락뒤치락 이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의 어떤 통신원리 아니었던 것 저는 그렇게 좀 유추하고.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지금은 포털에 검색해 보면 싹 다 바뀌어 있어요. 한국노총의 초대위원장. 근데 제가 노동운동 처음 시작하고 처음 예전에 교육하고 이럴 때 한국노총 해갖고 인터넷 찾아보면은 초대위원장이 당시 중앙정보부를 시켜서 이 대한노총을 없애고 한국노총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검색해보면 이 한국노총의 초대위원장 이름이 김용필로 검색되었던 이 사이트가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싹 다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치욕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팩트로 과거에는 그 지금 초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사이트도 있지만 검색해보면 한국노총의 초대위원장 김용필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이트도 꽤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전적으로 정부의 어떤 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용노조였었고 물론 지금 한국노총이 다 허용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국노총 그냥 간판만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 전공로에 우리 계신 전체 우리 조합원들은 조합비 내고 조합비 통해서 산별로 운영되게 이렇게 한다면 한국노총은 가맹비가 3천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숫자가 많은 단위는 협상도 합니다. 그래서 830원으로 협상해서 조합비를 합의하는 그런 단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영 고대관 이후에 광장에서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국노총 말을 합의했습니다.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뭔가 어떤 액션을 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잘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만 나왔나요? 예, 그 역사상식으로 나오는 적산부화 적의 재산이다라는 뜻입니다. 미군정이 지난 시간에 일제시대 찾아봤던 것처럼 이 기업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치안도 자체적으로 치안경비제를 만들었던 그리고
지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건국 그 준비위 이 조직들을 다 해산시키고 총 여기 보시면은 3,551개 기업 수입니다. 기업 수.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기업의 수가 3,551개였는데 공장이 2,354개, 방산이 316개, 농林수산업이 337개. 이거 전체를 다 미군이 다 몰수해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고 관리는 동일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존에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불화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밑에 보면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미쓰코시 백화점은 이제 해방됐으니까 일본인 사장은 보조하거나 떠났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요게 이제 이병철한테 돌아가서 향후에 신세계 백화점이 되고 소화 기리 맥주는 공장장이었습니다. 당시 관리인이라고 표현했고요. 박두병 공장장 박두병에게 돌아가서 지금 두산그룹의 광고비 맥주가 됐고요. 조선유지 인천 공장은 관리인이던 김종익이 돌아가서 하나그룹의 목재가 됐고 성경직물은 최종원에게 돌아가서 지금 최태원의 조상 증명하고 될까요? 최종원에게 돌아가서 SK그룹의 목재가 됐고 오로라 시멘트 삼척공장은 이항구에게 돌아가서 한국 동양시멘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적산이 일제의 그 재산이 미국에 의해서 지금의 재벌들을 키우는 하나의 거름이 되었다. 가네버 방직 1930년에 요 사진인데 1951년에 김용주가 돌아받아 전남 방직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용주가 누군데요? 아마 밑에 사진을 보시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남 방직 공장에 있는 아버지 김용주의 동상을 둘러보겠다 하면서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2021년 8월에 전남 방직 김용주 동상 바로 근처에 단죄 비석을 세웠습니다. 읽어보시면 일제시민 통치 잔재물을 가네버 방직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 김용주 이래가지고 이것은 저 광주시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때 시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구체적인 어떤 이 친일 행태까지를 적시해가지고 그 김용주 동상 옆에다가 저 이 단죄 비를 세워놓은 거죠. 저는 유럽이 다시 강성한 어떤 강대국들이 된 데에는 나치를 철저하게 척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나치 구역자들은 지금도 막 호모 백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도 지금도 체포되면은 전범재판소에 세웁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고 일본이 8월 15일 날 항복하기 전에 이미 5월 1일 날 독일이 항복 선언을 하고 지금 선언을 얼마나 많이 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전범재판소는 아직도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정치적 호불호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저자가 그래도 자기 좀 축대가 있다면 적어도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이가 돌려놓은 시기에 대해서 최소한 민족적, 국가적, 국민적 자존심을 좀 회복시키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어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일치 언급하지 않았고 어제 새벽에 트럼프랑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공개회담과 비공개회담으로 구분되는데 비공개회담은 추후에 정리돼서 발표되겠습니다만 공개회담 석상에서 어제 새벽에 보시고 주는 모르시면 저 속도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앉아있는 자세하면 막 진짜 선생님 앞에 막 푸시받는 학생처럼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막 이제 막 칭송 일색으로 그냥 아무 걸비 정신없는 그런 모습에 가장 민감했던 질문, 일본과 관계 불편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실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고 여기 오기 전에 일본에 갔다 왔고 다 정리해놓고 왔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정리했고 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전쟁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대상이라면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막 SNS 계속 올렸어요. 이 전형적인 면담이나 어떤 이 일정 앞에 막 이렇게 막 자기 트위터나 이런 데막 때려가지고 확실히 우리말을 못하는 거예요. 훨씬 네. 일본말 안 써야 되는데. 아니, 부산에 얘기해줬나? 국가식 우리말을 뭐랬어요? 제일 의미 전달하기 좋은 거를 국가식 막 잡아놓고, 국가식 이빨 잡아놓고, 우리를 일본말 잘하셨죠. 이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래놓고, 소문을 들었다, 뭐 이런 거, 일본의 대통령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잖아. 그런 걸 소문을 들었다, 이러면서 그것도 정상회담 전에 그런 글들을 올리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또 미군을 수색한 게 아니라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을 수색했다고 이런 참, 병력도 구차합니다만 그 말 한마디 하자마자 모든 게 오해였다 그러면서 또 이 발단을 이런 거 참 제가 보기에는 블랙 코미디 같다 보이기도 합니다. 일거리로 나와 있는 1929년 원산 총파업 역사연구소의 박준성 연구원이 일본과 세계에 얘기했던 글인데 이걸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는 시간에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자 이제 60년대 넘어오면서 전태일을 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마지막에 전체를 윤곽을 잡기 위한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사는 몇 개의 매듭을 이해하면 굉장히 통찰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일제시대겠죠. 두 번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미군들이 들어와 있던 해방전쟁이겠죠.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전국 복구의 이제 중심이 되었던 60년대, 70년대까지가 중요한 또 하나의 맥인데 이 맥에서 세 개 단락을 중간에 맥을 부분 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사건. 왜 그러냐면 60년대, 70년대 성장과 함께 노동운동이 쭉 발전해 가다가 거대한 그리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박정희라는 겁니다. 박정희는 맹단하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죽이고 고문하고 도저히 이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든 노동자들의 자기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60년 5월 16일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참탈한 박정희 이후의 시간을 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되고 79년 사망하기 전까지 박정희 시대를 노동운동의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이 역사의 어떤 그런 해설이나 그렇게 어떤 책에 이 시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과정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암흑기 속에 한 점의 불꽃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전태일이었던 거죠. 전태일 열사가 군신함으로써 산하에 가신 그 해가 1970년이고 1970년 11월 13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암흑기 중간에 전태일의 부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전태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때 당시 시대 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60년대 정치경제 65년에 월남 파병을 하죠. 66년에 파독 간호사 2,128명이 프랑크푸르트 서독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합니다. 여기 파독 간호사 또 파독 광부들이 많이 갔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황정민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국제시장 보시면은 이때 파독 간호사, 파독 광부의 실사를 이 영화는 아주 잘 실사 구현을 했다고 저는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간호사들이 했던 역할을 보면 그 실체의 이야기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김윤진이죠, 간호사 그 김윤진이 독일 병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침에 놓인 똥 치고 똥 닦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여기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실제로 의료행위, 간호에 투입된 간호사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돌봄에만 투입된 거예요. 누구를 돌보는? 거의 이제 그 의식이 없어서 이제 욕창 때문에 온몸을 매일 닦아야 되는 이런 이제
이 거동이 안 되는 환자 또는 치매 본인들 이런 분들을 이제 돌봄하는 이런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방문은 어땠을까요? 방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광산을 하나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광산은 뚫어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광산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인터넷에 광산 해가지고 해보면은 수직 갱도로 뚫어서 수평으로 뚫어 들어가면서 하는 게 있고, 갱도 자체를 이제 수직이 아니라 사선으로 뚫어 들어가면서 채굴하는 방식이 있고, 이 안방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걸 광산을 뚫고 들어가서 채취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자, 수직갱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광물이 밑에 내립되어 있잖아요. 뚫어서 들어갔을 때 여기 산소가 얼마큼 있는지, 질소가 얼마큼 있는지, 탄소가 얼마큼 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이 시기에 정밀하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거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를 내려보냈냐면 개, 원숭이 이런 애들을 수직갱도를 먼저 내려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었어요. 우주 탐사할 때 러시아에서 처음 쏠 때 저기 개 태워서 쏘고, 저 미국에서는 침팬지죠. 침팬지를 내려가거든요. 실험에서 보내가지고 똑같아요. 사람이 가서 직접 실험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됐을 때 사람으로 실험을 못하니까 내려보냈던, 그래서 산소가 얼마큼 있는지 이런 수직갱도의 대부분 있잖아요. 근데 개는 갔다 와서 보고를 정확하게 못하잖아요. 멍멍 그럼 산소 많아, 그럼 산소 없어, 이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방법을 다 배워요. 정말 대단히 처참했고, 그걸 통해서 박정희 정권이 얻었던 건 뭔가요? 박정희 정권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국책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막 비판을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역사 속에서는 박정희 정권을 차관에게로 보내졌어요. 월남에 파병을 했던 이유도, 저희 이모부도 월남에 파병을 했다가 뿌리라고 해서 뿌렸대요. 장갑도 일부도 없었대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숲에 들어가서 짊어지고 들고 가가지고 가로수 맨손으로 다 뿌렸대요. 고역지였던. 인생의 선물을 시력을 잃고 고역제 후유증으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전쟁에 희생된 우리나라 청년부대 해병대원들, 또 거기에 동원되었던 일반 부대원들의 고역제 희생, 전투병들은 그나마 좀 늘었지만 독일에 저렇게 갔던 사람들, 정말 국위 선양, 외화벌이 이런 명목하에 그걸로 통해서 차관을 가져오고, 미군정과 일제의 잠재가 재벌들을 저렇게 적산불화라는 이름으로 했다면, 저렇게 가져온 차관을 가지고 대부분 재벌들을 키워주는 것이 박정희가 했던 차관에게 사실은 실체였었습니다. 도로공단에 수출산하고 그다음에 중공식하고 이러면서 마치 이제 우리 모두가 잘 살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던 국가 주도의 산업화 함께 이루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주도 산업화, 공수학교 특사로 집권한 박정희는 정권의 신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개발에 전진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노ген 계획은 결국 1996년까지 7차례나 실시되었다. 노동진협전 수출산업, 자본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우선 노동진협전 수출산업에 매달렸다. 그리고 간호사, 광부, 독일 파견, 한일 협정, 월남 파병 등을 통하여 경제개발 자본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노동자 계급의 급증. 노동자 수가 1963년 238만 명에서 1970년 370만 명으로 급증했다. 1960년대에 산업 장사는 섬유, 공제, 가발 등 연공업 수출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주력이었다. 열악한 노동환경, 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이 강요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학살당했고, 고용, 성공노동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강조하거나 심지어 부담했다. 전체회사가 재난사로 일했던 동아시령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들이 흘려야 했던 피눈물의 강이었다.
2010년대 동대문 평화시장의 실제 이 공장 내부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재단사입니다. 재단사 밑에 이제 여기도 계급들이 쭉 나눠져 있어서 맨 밑에 시단을 하던 여직공들은 주로 이 10대 아주 어린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일찍부터 공장에서 일하던 소녀들이었습니다. 저때 영상 함께 한번 잠깐 보시고 70년대 상황. 전쟁은 미처 아무지 못한 분단의 상처에 더해진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한국 전쟁은 같은 민족들의 총동을 두는 여전한 동시에 미소 연장 이데올로기 충돌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3년여 거친 전쟁은 남과 북 전체 인구의 25%, 약 450만 명의 사상자를 남깁니다. 또한 인구 절반에 가까운 1,000만 명의 이상가족을 만들고 정세를 이어갑니다. 전쟁은 남과 북의 극단적인 정치 체제를 거치는 계기가 되었고 마지막까지는 세계 인류의 분단국가라는 결과를 가합니다. 대통령 이승만은 전쟁 중에 노력 고생으로 표심한다. 미역국에서 재산이 어려워지자 무력을 동원해 대통령 직선제 기원안을 통과시킵니다. 이승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통령 연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기원안을 또 한 번 강행합니다.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표정한 방법은 그대로 합니다. 정무원과 경찰 동안 그리고 3인조 5인조 방법, 유권자보다 득표수가 많아 투표를 못하는 등 사진을 초월한 부정선거로 이승만은 대통령 연임에 성공합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부정선거 유리와 이승만 퇴진을 요구합니다. 집권당은 정치 당국의 동원, 시민들을 폭행했고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초등생들 창당 시효는 10만 명 이상도 늘어났고 경찰의 무차별 발표로 180여 명이 사망했다. 한 달여에 걸친 시위로 12년 독재 정권은 무릎을 꿇었다. 4.19 혁명의 성과로 제1공화국이 출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4.19 혁명의 요구인 발부 책임자와 부정 조치가 처벌에 미온적이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으며 강력한 힘을 지닌 공동이 정치를 위협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총각 탱크를 앞세운 3,500여 명의 군사 프레타 세력이 서울을 점령합니다. 우리는 보면 많은 국제에 이루어져 않고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걸 만든 많은 것을 대정직하고 한다. 프레타 세력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기획령을 선포하고 입법, 행정, 사법권 등은 국가주권 최고위에 정치한다. 그 중심은 육군 소장 박정희였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미국의 원조 문자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일제강점기, 해방 후 전쟁기를 거쳐 절대 빈곤을 거부한 국민들은 경제 자립, 경제 발전을 강력히 갈망했다. 이런 시기에 공산주의가 집권한 박정희는 집권의 정당성을 위해 한국 군대화와 경제성장 제1주의를 표방했다. 박정희 정권은 의욕적으로 경제개발 개혁을 추진한다. 국민들은 우리가 한번 잘 살고서는 구호를 외치며 산업 현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재벌부지의 경제성장은 지역과 산업간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농민들 90인구를 전락시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한국군 농민들이 살 길 찾아 무작정 상경하던 때였습니다.
1965년부터 73년 사이 매년 5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1960년 130만 명이었던 도시 임금 노동자는 70년에 340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들 대부분은 전태일의 가족처럼 도시 빈민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948년) 대구에서 나고 자란 전태일은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무작정 상경길에 오릅니다. 전태일의 아버지는 대구에서 공지업을 하다가 몇 번 실패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여기저기 공제 공장을 찾아다녔지만 수입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영천교 밑에서 노숙을 하며 아이스잇을 때리고 동량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1961년) 청계천에 길이 600m에 걸친 3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군복을 검게 물들이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계천 일대 가난한 사람들의 평자촌을 밀어내고 들어선 평화시장. 그 시절 옷 한 가지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은 앞다퉈 평화시장에 몰려들었습니다. 70년엔 전국 기성복 시장의 70%가 평화시장 제품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천 벌씩 옷이 만들어졌던 곳은 평화시장 2, 3층에 자리 잡은 영세 작업장. 전태일은 400여 개 작업장이 닭장처럼 붙어있는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했습니다. 그것은 높이 3m 정도의 공간을 반으로 잘라서 2층으로 올린 것을 말합니다.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이 다락으로 상징됩니다. 훗날 전태일이 조사한 근로 환경을 보면 평화시장, 통일상가, 농화시장에 있는 800여 개 작업장은 예외 없이 1.5m에서 1.6m 높이의 다락으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은 벽으로 둘러싸여 햇빛은 들어오지 않고 원단에선 먼지와 포르말린 냄새가 자욱히 뿜어져 나왔지만 어디에도 통풍시설은 없었습니다. 머리 위엔 칸막이가 수평으로 가로질러 있어서 일어서기는커녕 허리조차 펴기 어려웠습니다. 재단을 하던 전태일 역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이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건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1만 명 평화시장 노동자 중에서 4천 명에 달하는 연습고, 일명 시다라 불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부터 15살까지 모두 가난과 배고픔에 쫓겨 평화시장으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무거운 원단을 안고 수십 번씩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피가 나도록 실밥을 뜯지만 아이들 일당은 단돈 50원. 당시 커피 한 잔 값으로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재봉틀을 돌리는 여공들 대부분으로 채 20살이 되지 않은 소녀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다락에 갇혀 혹사 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일하는 아이들의 현실. 그것은 전태일에게 고통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전태일이 이러한 평화시장의 현실을 본 건
정작 그 자신도 보호받아야 할 나이인 17살 때였습니다. 자신이 살려면 눈을 감아야 했던 어린 견습공들의 현실. 그러나 정태일은 그 현실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정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건 67년. 후 3년간 한문투성이 법률책과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면서 공부를 해온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대개 암울한 현실에 비친 한 줄기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69년 정태일은 재단사들을 모아서 바보회를 만듭니다. 법이 이미 있는데 그걸 몰랐으니 참으로 바보였다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물론 여성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야간 근로 금지는 그가 애타게 찾던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근로기준법. 정태일은 바보회 의원들과 설문지를 만들어 평화시장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형편없는 환경의 장시간 노동으로 평화시장 노동자 대부분은 여러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주의 불법 행위를 정부가 묵인하는 현실. 정태일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9년 가을, 그는 평화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발버둥 쳤던 날, 결과는 갈 곳 없는 실직자 신세였습니다. 바보의 동료들마저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고독했습니다. 1970년 4월,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삼각산 수도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평화시장에 정태일이 다시 모습을 나타낸 건 1970년 9월. 그에겐 이미 죽음을 각오한 투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조선은 평화시장 옥상에 사무실을 얻어 조합 간판을 걸었다. 뜻을 함께 이루겠다고 나선 정태일의 친구와 동료 노동자들이 노조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노동운동의 불모지에 마침내 싹을 틔워낸 청계 피고모유는 7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다. 그런 그들에겐 어머니라는 거대한 힘이 있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이임임금도 받아주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5시간씩 복사당하면서도 몇 달 동안 임금을 못 받는 일이 예사였다. 법에 고소해봤자 사업주에게 벌금 몇 푼 밀고 마는 것이 그 시대 근로기준법이었다. 노조는 사업주와 직접 싸워서 밀린 임금을 받아주었다. 이런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자 노조에 가입하려는 노동자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다.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한편 노조는 노동자들이 서로 던 꿈을 이루어 주었다. 교육이었다. 특히 10대의 어린 여성들은 가난한 부모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당장 일에 뛰어든 처지였다. 노조는 72년 5월 노동교실을 열어 노동자들에게 배우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대학생과 시민들이 무료로 강의에 나섰고
벌어지자 제2, 제3의 민주노조가 곳곳에서 결성되었다. 각 산업적인 노조원들은 노동교실로 찾아와 노조 운영의 방법과 이념을 배웠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네, 저로 간략한 상황과 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 이제 본격적인 상업화에 접어드는 과정까지 시작해서 전태일 영상을 좀 보셨는데, 사실 오늘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할까 하면 오늘 식사 예약은 몇 시에 되나요? 그러면 5분 쉬었다가 전태일 의사 얘기 좀